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많이 걱정하고 또 대비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상과 가장 밀접한 자동차나 운전자 보험의 역할, 그리고 2026년에 개정되는 내용들 핵심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분들이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입자는 많지만 오해도 많은 5세대 실손 의료비와 관련된 구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내 자산을 탄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보험 닥터 세 분과 함께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만나볼 보험 닥터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 닥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직접 만나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리치 맵그룹의 조성민 부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질병의 진단 기준과 보험금 지급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적으로 봐드리고 있는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조성민 전문가와 함께 오늘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 나눠볼지, 어떤 정보를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시청자분의 사연을 먼저 받아봤습니다. 시청자분의 사연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2세 남성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몇 년째 계속 복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병원에서 공복 혈당이 좀 높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 잘 드시고 관리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동안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입된 보험은 암보험 위주라서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이런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도 있어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놔야 하는 건지, 진단금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보장도 같이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더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은 이제 혈관계 질환으로 이미 좀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셨는데 막상 암보험만 준비를 해놓으셨나 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이 사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이 사연은 지금 특정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병원에서는 관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을 자주 들으시지만 실제로 막상 주변에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들릴 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질병의 이름이 아니라 질병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네. 그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질병이 결국에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드리자면은 네네. 저희가 크게 질병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는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이제 질병이라는 점인데요. 그렇죠.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 벽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서 혈관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질환이고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서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세 번째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관 안쪽을 보호하는 구조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질병인데요. 그래서 세 질병 공통점으로는 모두 다 증상이 없어도 혈관 안에서 누적된 손상으로 인해서 질병이 추후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으로 발병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단순한 그냥
하나의 질병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혈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이게 혈관에 주는 영향도 각각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서서히 진행되는 건데 왜 혈관 질환은 우리는 갑자기 찾아오는 거라고 느껴질까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제까지 대부분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내가 갑자기 쓰러졌다 네네.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손상된 이제 혈관 자체가 어느 순간 막히거나 이제 터진 결과인데 보시게 되면은 내려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그리고 터지면 뇌출혈,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뇌혈관, 심혈관의 위험군에 속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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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고 이후에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씀이실 겁니다. 보험은 있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잘 안 됩니다. 대부분 저희 나라 사람들은 이제 암이라는 건 되게 밀접하게 접해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걱정을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암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잘 돼 있지만 정작 이제 뇌혈관이나 심혈관 치료 과정에서 보장이 거의 없는 경우도 대부분 덜어 계십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런 뭐 혈관 질환은 결국에 나중에 또 큰 병이나 그런 징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님도 아까 시청자 사연에서 봤지만 암보험은 내가 준비를 해놨는데 정작 심혈관, 뇌혈관 이쪽도 발병률이 높은데 이쪽은 준비를 안 해놓으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험으로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저희가 뇌나 심장 쪽도 암과 마찬가지로 진단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하지만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진단으로 끝이 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네네. 수술, 중환자 치료, 후유장애, 재활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보험은 진단 이후에 치료 과정까지 함께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저도 이렇게 방송 같이 전문가님들이랑 하다 보면 암도 진단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암 치료비 특약 같은 걸 추가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시던데, 그러면은 이런 혈관 질환에도 그런 식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치료 쪽으로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순환계 주요 치료비라고 해가지고 네. 수술 또는 중환자실 그리고 혈 전용액라는 이제 항목들이 들어간 그런 특약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을 챙겨 가시면서 진단비 수령 이후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자체는 추후에 진단 이후 편측 마비라든지 또는 언어 장애라든지 이런 장애들이 동반되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진단금 수령 이후에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점적인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치료에 대한 보장도 심혈관, 뇌혈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진단의 범위가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진단보다 또 치료에 대한 보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주의해야 될 그런 보험 구조, 그런 걸 한번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보험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뇌출혈만 실제로 보장을 하고 발병률이 훨씬 높은 이제 뇌경색은 빠져 있는 보험, 그리고 병원 진료 현장에서는 대부분 뇌경색이나 이제 뇌출혈로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에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는 진단이 현장에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진단이 나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의 보험, 심근경색만 보장하고 협심증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은 보장되지 않는 보험, 이제 그리고 진단금은 있지만 치료 과정에 대한 보장이 부족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구조들은 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조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고민이신데 네네. 이제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첫째는 일단 보장의 범위입니다. 네.
뇌출혈뿐만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전체, 그리고 심근경색만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전체를 보장 범위로 보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둘째, 보장의 구조입니다. 진단금 하나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수술, 후유장애, 재활치료까지 치료 과정 전체를 따라갈 수 있냐의 그런 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신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보장의 범위랑 보장의 구조를 일단 가장 큰 틀을 잡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이런 보험 진단비가 아니라 치료비는 그럼 어떤 걸로 준비를 해 봐야 될까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순환계 주요 치료비라는 이제 특약들이 요즘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순환계 주요 치료비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입원 그리고 시술 또는 수술 그리고 중환자 치료까지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장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선택일 겁니다. 네네. 그리고 셋째로 질병 이력이 있는 경우인데 대부분 이제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대부분 하나쯤은 앓고 계시는 그렇죠. 질환 중에도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질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보완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보험은 정확히 아플 때 내가 한 번 받는 돈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 사고 이후 삶을 균형적으로 이뤄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는 질병을 관리하고 보험은 그 이유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자체는 보험이라는 건 내가 최초 진단 이후에 실제 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험이라는 걸 활용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게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자물쇠, 즉 안전 장치가 필요한 거고요.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보험은 더 늦기 전에 한번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며 이상 조성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성민 전문가와 함께 보험, 특히 또 뇌혈관, 심혈관 질환 관련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아직 준비를 못했다 하시면 지금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방법도 찾아보시고 전문가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타리치 맵그룹의 조성민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님 다음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조성민 전문가와 함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아무래도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 보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또 두 번째 보험 닥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 닥터는 어떤 분이 함께 해주실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직접 만나서 인사 나누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 닥터는 메타리치 맵그룹의 이원준 사내 강사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조금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원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사고와 관련된 또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시청자분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실지 그 내용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세 여성입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로 합의금과 수리비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았는데요. 차량 수리비 대비해서 중고 시세 하락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보험사에 요청을 했더니 출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약관상 보상이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과실이 적을 뿐더러 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될 텐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게 저처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혹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좀 났는데 요거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아니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보상을 못 받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과 이원준 전문가님과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질문 사실 교통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본 적이 있으시다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실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내 과실도 아니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이 보상을 못 받는 건지 이 시청자분의 사연 질문 어디서부터 저희가 좀 문제를 실타래를 풀어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제가 네, 억울한 그렇죠. 심정이 많이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약관상에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니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뭐 차량 사고가 나면은 가장 억울한 게 치료비나 수리비보다 나중에 내가 차를 되팔 때 이게 또 제값을 못 받으면 아무래도 더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일 텐데 그러면 이럴 때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게 억울한데 이걸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인해 봐야 될 것 몇 가지 뭘까요, 그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일단 차량 출고 연식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골격의 손상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며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액 대비 일정 수리비의 초과 여부, 그리고 네 번째는 사고 발생 3년 이내,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입니다. 위 항목 중에서 일부를 충족을 하게 된다면 이제 경락손해라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네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일부는 충족을 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에 경락손해? 요거는 또 뭔지 요 개념도 저희가 좀 어렵네요. 이제 경락손해란 차량 사고 이후에 네.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량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인데요. 발생 원리는 이제 사고 이력의 기록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고차 가치의 하락, 그리고 소비자 심리 및 중고차 시장 반영으로 순서대로 흘러가는데 이는 이제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 책임 부분을 해석해 보면 고의 또는 과실,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이며 실제 대법원의 여러 판례도 존재합니다. 즉 해당 조건을 일부 충족 시에 법적 근거를 통하여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법적 절차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분들의 자동차 보상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게 일반 분들이 단순히 사고 나고 뭐 다치고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원활하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다른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선 현재 운전자라면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네. 운전자 보험 또한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좀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차량 손해와 민사적인 책임 배상을 처리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민사적 법률 비용과 경락 손해 대상이 되었을 때 보장을 해주는 담보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 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됐을 때, 즉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불가능한 보행자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에 관한 이제 사고에 대해서 벌금, 형사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이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입자 본인을 보호해주는 의무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이 가입을 해 놓으셨는데 운전자 보험도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필수로 좀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낫다,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낫다라는 그런 강조를 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과 이 운전자 보험 요 두 가지가 실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차이가 적용되는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현장에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사고이지만 자동차 보험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 대상이 됐을 경우에 법률 대응 지연으로 이루어져 형량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경락손해 관련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요. 허나 이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있으신 분들을 보험사를 통하여 즉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형사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과 그리고 이제 경락손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순조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고 같은 경우에는 초동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자 보험의 본질은 저렴한 보험료가 아니라 타이밍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걸 뭐 정리하고 한번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 보험 준비를 해놔도 대응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뭐 심리상 시청자분들이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이런 이 자세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이제 대한민국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및 운전자 보험 가입 경로를 보았을 때 네. 사실상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단순 다이렉트 가입 또는 인터넷 가입을 하는 게 좀 많은 편인데 네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는 이제 보험은 가입보다 보장과 대응이 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준비를 하시거나 자동차 보험의 지식이 전혀 없으신 담당자에게 준비를 할 경우에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도 100%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보험 준비부터 교통사고 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먼저 2026년부터는 개정되는 사항이 몇몇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방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동안 이제 넣기 쉬운 담보, 마케팅성 담보는 줄이고 실제 사고 시 필요한 보장 중심으로 재편되며 변호사 선임 비용 또한 기존 5천만 원에서 심급별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이제 2011년 이전 가입하신 보험에 방어 비용이라는 담보가 있다면 네. 해당 담보 자체는 실손 지급이 아닌 가입 금액 정액형 지급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지해서는 안 되는 담보입니다. 뭐 말씀해 주신 요거 2011년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 중에 2011년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 안에 만약에 방어 비용이라는 담보가 있으면 요거는 그냥 계속 유지를 해놓고 지켜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이거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확인해야 할 거 뭐가 있을까요? 우선 현재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가장 높은 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하달한 자료에 따르면 3월 1일부로 경상 환자에 대해서 향후 치료비 항목에 대해서
지급이 명확해졌습니다. 여기서 경상 환자라고 하면은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12급부터 14급에 해당되는 환자들인데요. 네네. 이제 합의금과 치료비에 대한 명확한 지급 기준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담보 구성과 필요성 자체가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이랑 치료비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해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 각각 보장해주는 내용이 더 정확해졌다, 명확해졌다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저희가. 네. 네.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은 뭐 아까 다이렉트보다는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고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부분은 저는 전문가랑 꼭 협의를 통하여 준비하시길 바란다는 걸 왜 말씀드렸냐면 네네. 이제 교통사고 시에 사실상 가장 간편한 방법은 경찰 사고 접수입니다. 근데 우발 상황이 있을 경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실제 고객님들 교통사고를 처리하다 보 이제 사례들인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경우에 이제 블랙박스 녹화가 되지 않다던가 이제 영상이 조금 애매하게 녹화가 되었다던가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경찰에서 대응을 조금 미비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고 현장의 좀 주소를 기록하신 뒤에 인터넷에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를 검색 이후에 접속하셔서 해당 주소의 관할 시청에 CCTV 열람을 요청을 하시게 됐을 경우에 사고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상 전문가를 통한 부분이 아니라면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CCTV가 있을 때만 좀 가능하다 보니까 가급적으로는 블랙박스 점검이나 조금 주기적으로 이제 안전 점검 같은 거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원준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자동차 운전자 보험 준비하시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조언, 마지막으로 이런 건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26년 개정 사항 관련해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심급별로 좀 개정이 됐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도로교통법이 계속 개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을 주기적으로 조금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운전자 보험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은 체크해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메타리치 맵그룹의 이원준 사내 강사와 함께 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보험 닥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준비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리치 맵그룹의 김민성 경상지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보험으로 수도권에서 부산, 그러니까 경상도까지 제패하고 있는 남자 메타리치 맵그룹 김민성 경상지역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민성 지역장님과 함께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또 보험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를 들어볼지, 좋은 정보를 들어볼지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료가 계속 오르기만 하고 병원은 잘 안 가고 나중을 생각을 해보면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비싸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입니다. 이 고민을 좀 해결해 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짧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아마 그런 내용이실 겁니다. 내가 실손 의료비, 실손 보험을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 이걸 내가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또 내가 병원을 잘 안 가는데 굳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 보험료는 또 점점 오르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민성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청자분의 이 실손 의료비 관련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들으셨을 때 정말 이렇게 될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 설계사는 이렇게 얘기 안 해주던데라고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는 무거운 얘기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실비의 가입자는 약 한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앵커님도 실비를 좀 가지고 있으실까요? 네, 가지고 있죠, 저도. 그렇죠. 실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건강보험과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향후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비가 여기 앉아 계신 앵커님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이 실비가 향후 10년 뒤에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혹은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없어질 수 있다고요? 네. 왜요? 혹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가지고 드리고 있어도 네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거의 10분 중 10분은 어이없어 하세요. 네.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드리자면 네. 지금 이 자료는 이 기사는 작년 10월 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2028년 건강보험 고갈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 건강보험료는 2025년도부로 남아있는 재정은 어느 정도 사용이 됐고요. 네. 준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쓰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기사처럼 2028년도부터는 매년 많게는 1조에서 2조씩 적자가 날 예정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 자료는 굳이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유튜브에만 검색을 해보셔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자료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죠. 60년대, 50년대부터 60년대생 분들 같은 경우가 열심히 일하시면서 부모님을 케어를 하시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셨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건강보험료를 열심히 내시다가 퇴직하실 나이가 돼서 이제 내가 냈던 건강보험을 그만 내고 우리와 같은 이제 30대, 40대, 많게는 이제 50대 초반 분들까지 은퇴하기 전에 건강보험료를 열심히 내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베이비 부모 세대 분들의 인구가 저희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피라미드 형식의 인구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어떤 재정 문제가 발생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부는 이 사태를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네네. 가만히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나올까라고 제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예 이 건강보험 제도, 이 의료보험 제도를 미국이라는 나라처럼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미국은 자기가 개인 병원비가 사용을 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이 다 부담을 하고 사보험으로 그렇죠. 사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나온 그대로 저희처럼 뭐 비급여 급여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처리를 하되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낼 때 어느 정도 공제를 받는다든지 하는데 혹시 앵커님이 생각해 보셨을 때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내셨던 뭐 앵커님도 열심히 내셨겠지만 저도 열심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제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이라는 이 주제 첫 번째는 못 하겠죠. 네네. 그럼 두 번째는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요. 스위스는 행복률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왜 이 행복률 지수가 높냐면 스위스는 노후를 책임을 져줍니다. 네. 어느 특정 재산 이하이면 상속세도 내지도 않고요. 그리고 물세도 내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는 스위스는 노후를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크게 불안감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건데요. 근데 스위스의 나라의 가장 대한민국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득세, 개인 소득세율이 40%. 속세가 엄청 높군요. 그렇죠. 요즘 MZ 친구들 그리고 뭐 여기 앉아 있는 저 그렇고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벌어서 일한 돈의 4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건강보험료 때문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앵커님 같은 경우는 괜찮으시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럴 것 같기 때문에 두 번째인 아마 스위스 같이 하는 것도 아마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 계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시죠. 많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가정사가 있으시거나 하셔서 국가적인 혜택으로 병원비를 혜택으로 내지 않고 있으신데 그분들의 혜택을 어쩔 수 없이 남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네네.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또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병원을 못 가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막는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막아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그 원인이 바로 실비입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또 이 자료는 일반 보험사에서 만든 자료와 혹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네네. 보건복지부 즉 국가기관에서 네, 정부에서.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문에 보시면 네. 실손의료보험 개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제가 왜 이렇게 자료를 올렸는지를 보니까 지금까지 실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병원비가 얼마가 나와도 어차피 실비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의 대부분이 처리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라면 안 와도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라든지 뭐 이런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또 치료가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되게 많이 나와서 안 할 만도 한 치료들을 편하게 지금까지 받고 있으셨는데 그쵸. 이런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의 사태가 왔다고 어떻게 보면 국가나 보험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과잉 진료를 막고자 국가는 어쩔 수 없이 결국 민간보험이 실비를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진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어쨌든 큰 원인은 핵심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비 보험을 물론 뭐 전부 다 모든 국민이 그러신다는 건 아니고 그죠? 네. 특정의 분들이 네. 과도하게 치료를 받고 거기에 또 과도하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정도까지 사태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진짜 그러면은 이런 실비가 무용지물이 되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결책을 제시한 게 바로 실손 재매입이라는 제도입니다. 네. 실손 재매입이 뭐냐면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2013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그분들의 실비를 지금까지 열심히 내셨지만 국가 재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실비로 전환을 시키고 대신에 어느 정도 보상금을 혹은 보험사가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이걸 언제 시행할지는 당장이나 아니면 뭐 다음 달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거는 정확히 나온 부분은 결정은 없지만 아직 안 됐고. 결정은 나온 건 없지만 실손 재매입을 한다고 공표를 했고 제가 근데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비가 10년 뒤 15년 뒤에는 무의미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같은 경우가 2013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매입이라는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라도 있지만
13년 4월 이후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이분들은 선택권조차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왜 13년 4월 이후에는 불가한 거죠?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거는 네네. 2013년도 4월 달 이때 제가 봤을 때는요. 무슨 제가 일이 있었나요, 네, 그때? 맞습니다. 제가 국가도 아니고 제가 보험사도 아니지만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랑 보험사가 과연 이 사태를 예견을 못했을까요? 실비라는 보험 자체를 만든 순간부터 이렇게 국가 지정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견된 것이었다. 예상할 수 있었던 그렇죠. 것이었다. 그래서 2013년도 4월 이후에 가입한 모든 실비에는 지금까지도 가입한 모든 실비에는 독소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뭐냐면 재가입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입주기요. 네. 2013년도 4월 달부터 21년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까지는 실비를 15년에 한 번씩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고요. 21년도 7월 20년도 죄송합니다. 20년도 7월 달에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실비를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보장 만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실손보험에 대한 말씀해주신 독소 조항, 네. 재가입 조항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럼 실비를 갈아타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기존에 1세대 실비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재매입이라는 선택권은 있겠지만 그 할 이후에 필요가 가입하신 없는 거죠. 분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실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놓여진 그쵸, 건데 그쵸. 문제는 작년부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던 5세대 실비가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아마 뉴스나 아니면 뭐 기사로도 많이 보셨고 아마 주변에 계신 설계사분들, 관리자분들한테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당장 다음 달 아니 당장 내일 5세대 실비가 출시가 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원래는 25년도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1월을 지나서 상반기에는 무조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실비가 출시가 될 때마다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5세대 실비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네네. 텐데요. 5세대까지 나왔다라는 것도 시청자분들 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뭐 뉴스를 보긴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5세대 실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 네. 앞으로 그 5세대 실비는 건강보험료 안정을 위해서 3대 비급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MRI라든지 MLA 치료라든지 아니면 비급여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비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치료 비용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50%에서 최대 95%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비만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보통 이게 실비가 출시되는 주기가 13년에 한 번, 그리고 17년에 한 번, 그리고 20년도에 한 번 이렇게 4에서 5년 주기로 실비가 계속 개정이 되거나 네네네.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13년도 4월 달에 가입하신 실비라고 하면 15년 재가입형이기 때문에 15년 뒤인 28년 4월 달이 되겠죠. 그때 실비를 재가입을 한다고 하면 이제 당장 나올 5세대 실비로 5세대. 가셔야 되겠지만 그쵸. 예를 들어 20년도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15년 뒤인 35년도가 35년. 됐을 때 그때 6세대 실비가 나올지 7세대 실비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그렇죠. 없다는 알 겁니다. 수가 없죠. 근데 보통 주기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이 미래의 의료비 리스크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실비만 믿고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10년 뒤에 실비가 그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네.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내가 실비를 뭐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테니까 네.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그 케이스별로 한번 간단하게라도 좀 해법을 알려주시면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실비 같은 경우에도 5세대 실비를 유지를 하신다고 하셔도 바뀐다고 해도 중증 질환에 대해서 암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비중증 질환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병원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입원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통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적인 특약들을 준비를 해 놓으시거나 혹시나 내가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꼭 점검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비보험 관련해서 그냥 실비는 뭐 당연히 있는 거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건강보험 재정과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실비가 또 그 효력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바뀔 수 있는 것에 내가 대응을 하셔야 하니까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 김민성 전문가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메타리치 맥그룹의 김민성 경상지역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전문가님 좋은 정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